네, 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이번 주제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민법 파트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교과서로는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법 파트에서 넘어야 될 산, 혹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친구가 제가 우울해한다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GMI 쓰려니까 많이 힘들죠, 그죠? 학교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로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27페이지네요. 127페이지.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여기 계약 조건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인데, 사실 우리가 제일 살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많이 부딪히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옆에 설명에도 있지만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도 배상해야 하는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범죄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여기 있네요, 화살표. 과실범은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법에서는 중요하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그죠? 형법에서는 과실을 처벌하기도 해요. 어떤 과실? 중과실일 때, 큰 과실일 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의를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니까는, 그치?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그 나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의에 대해서 주로 처벌을 하고, 과실은, 뭐, 경미한 과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안 해요. 처벌 안 하지만은, 자, 민법에서는 중요한 게, 민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얘기라고 했었죠. 그죠?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거야. 즉,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원상복구 시킬 수 없으면은 돈으로 해결해야 돼. 돈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민법은 다, 이 불법행위에 관련된 건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결국에.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하지만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과실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의나 과실이나 똑같아. 민법에서는. 하여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원상복구 시키든가, 손해배상, 돈으로 해결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도 한 번씩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요 아래 나온 내용은 이제 정신적 피해 배상 범위에 관한 건데, 도로를 역주행하던 A씨의 승용차가 B씨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B가 사망했어요. 자, B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아내, 자녀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자, 보험회사와 배상금은 3억 원의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자, 합의 얘기 나왔죠. 합의. 저번에 조금 강조를 덜한 것 같은데, 일단 민법에서 합의를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무조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지간히 여긴 좀 예외 사항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예외 사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후발 손해배상이라든지 혹은 추후에 또 다른 사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후발 손해배상과 관련된 얘기였지. 저번에 했던 거. 그래서 후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든지 혹은 합의한 그 금액이 나중에 발생한 그 피해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이런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 원칙적으로 합의란 걸 한 순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 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주의해서 해야죠. 왜냐면 구두상 계약부터가 계약 성립 시점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 잘 따져보고 면밀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한 이런 불법 행위에서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은 계약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면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한 B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A씨한테서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위자료지, 위자료 정신적 피해 4천만 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총 3억 4천을 받았네, 그지? 그리고 향후 형사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해줬습니다. 자, 합의를 했으니까 끝난 거야. 민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빠졌던 B씨의 아빠와 장모가 아들과 사위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다시 소송을 또 제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유족 대표로 합의를 했었고 이미 위자료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권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런 사례들이 이게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판례들이 이런 판례들이 점점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 많이 더 인정되어 가는 추세인 거예요. 그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은 그 뭐야 택시 아저씨가 운전하다가 그 건널목에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어요. 크게 쳐가지고. 그런데 그걸 앞에서 지켜본 전혀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엄마와 딸이 그걸 지켜봤어. 그거를 갖다가. 근데 그 딸이 그때가 7살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서 쾅 치고 사람 죽은 거 보고선 너무 충격받아서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어증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받은 게 없지. 그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치? 근데 그걸 봄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위자료로 해가지고, 1억인가? 뭐, 이렇게, 1억인가? 이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인정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었어요. 인정될 거 아무도 생각 못 했었는데, 한 몇 년 끌었어요. 이것도 한 3년인가 4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결국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7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즉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그 신체적 피해나 이런 거 없었지만은 정신적 충격만 갖고도,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만 갖고도 지금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인데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것보다는 원칙을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걸 분류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 내용 좀 마무리 할게요. 이것도 사실 좀 예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위자료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권에 소멸했다고 주장, 아이고, 또 화살표 일로 와버렸네. 했는데, 법원은 아버지와 장모 각각, 충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각각 700만원씩, 700만원과 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위자료 부분, 정신적 충격, 이따가 좀 이따 우리 PPT로 가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한번 스캔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다음 장.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행위. 자,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누굴 때렸어. 그러면 당연히 불법행위야. 민사상도 불법행위, 또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수로 한 거라도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줬으면 그냥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통칭을 하는 것이고. 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해한 사람한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이 책임 능력은 옆에 잘 나와 있네요.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 우리 저번에 의사 능력 배웠었지, 그치? 젖먹이, 중증의 아주 정신병자, 또 만취자. 이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지.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였잖아,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책임 능력이란 건 뭐냐면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 능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사 능력을 불법행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보다 조금 높은 정신적 능력을 여기고 있다. 그래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책임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위법성. 이게 사회적으로 타인의 이렇게 이익을 침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선생님 집이 옆집을 한 반 정도 가린다. 햇빛이. 그러면 일조권 침해로 뭐 그것도 손해배상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주택가 동네에서 그런 거 잘 인정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뭐 잠깐 그것도 뭐 햇빛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만 집을 가린다. 이 정도 갖고 일조권 침해라고 안 보거든.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피해 받았다고. 즉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법한 일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어야 돼. 근데 피해는 있는데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각사유라고 그래. 조각사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이 그릇이 있다고 친다면 그 그릇이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깨지면 안 되겠지, 그지? 네, 근데 그게 깨져버려. 조각나버렸어. 그러면 그릇 기능을 못 하잖아. 그쵸? 이 위법성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 긴급 피난. 네, 그런 거 했었지, 그치? 긴급 피난, 정당방위. 이 과정에서 뭐 불나서 막 도망 나가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을 내가 쳤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죠? 어쩔 수 없었어. 또 강도가 나를 찌르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뭐 도자기를 갖다가 머리를 쳤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단 말이야. 저 정당방위에 해당하겠지, 그지? 자,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손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 요 내용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불법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위에서 말한 지금 책임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불법행위가 되겠지, 위에 거는. 하지만 뭐 일반 불법행위라고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보통 불법행위라고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얘는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요. 왜냐면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책임 능력과 관계된 거야. 누가 나를 다치게 했어? 위에서 뭐 화분이 떨어져서 내 어깨가 다쳤네? 근데 올라가서 누가 떨어뜨렸어 보니까는 8살짜리 애가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럼 8살짜리 애한테 손해배상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나는 억울할 거 아니야, 다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부모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해 행위를 한 사람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래서 부모가 대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요. 요 사례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포맷이야, 이게. 반드시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더 파생되는 내용들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은 나와 있는데,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청년이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어. 근데 얘 보니까, 최저임금 받고, 배상할 능력이 안 돼. 배상할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게 주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가게 주인한테도. 왜? 둘은 그 사무 감독 관계거든. 사무 감독 관계. 또 그 밖에 자, 공작물. 옆집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집에 다쳤어. 내가 다쳤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손해배상을 또 물을 것이냐. 이런 거. 그럴 때 지금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거든. 세 들어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집주인한테 할 것이냐. 이 문제.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 당시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점유자. 아주 특수한 경우만 빼고는 소유자한테 책임 묻지 않고요, 점유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남의 개, 강아지 누가 맡기고 하면은 잘 돌볼 수 있으면은 받고, 잘 돌볼 자신 없으면은 맡으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학교폭력이네, 그치? 공동 불법행위인데, 다들 내가 안 했어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들인데요. 요 5개 개념도 꼭 알아두시고요. 내용 꼼꼼하게 다, 이거는 그냥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요 사례들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요게 기본이 되니까 문제 푸는데 더 응용할 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간단히 봤고요. 뒤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자, 손해배상 종류와 방법이 있는데, 저번에, 오늘 나올 내용이구나. 그치? 자, 일단 손해에 입히는 게,
앞에 불법행위도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계약을 했어. 응? 그래서 야 성보야 너 이거 이거 마우스 살래? 500원에 살래? 또 성보가 네 하고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계약이 된 거지, 그치? 계약이 됐는데 선생님이 500원만 받고 이거 안 줬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야, 그치? 해야 될 거 안 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는 사기친 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자, 모든 것 다 불법행위도 그렇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채무 불이행도 그렇고요. 이게 두 가지가 민사의 내용에 대부분 다라고 보면 돼. 대부분 다라고 보면 돼. 물론 이제 상속이 하나 남아있죠. 크게 상속이 하나 남아있지만 지금 얘는 무조건 금전 배상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금전 배상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잘 다시 한번 이따 얘기할 것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뺐어요. 요거는 그 PPT에서 안 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바로 PPT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예회복 금전 배상만으로 충분할까? 연예인 A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땡땡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겠지, 그지? 또한 사주의 광고를 요구했어요. 사주의 광고. 그러면은 내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서는 가령 뭐 아니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선생할 수도 있네, 이런 얘기를 했다, 언론에서. 그러면은 선생님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손해배상 뭐 위자료 뭐 1000만원 내놔라, 뭐 500만원 내놔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선생님이 더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나 한국 사람 맞거든. 근데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사람들 아직도 다 필리핀 사람이 가르치고 있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치? 얼마나 억울해. 필리핀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무슨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막 이런 식으로 택시 타도 필리핀이 우리말 잘하네, 막 이러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지? 좋지는 않지. 근데 언론에서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사죄 광고 해라, 정정보도 해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정정보도는 아니에요. 정정보도는 아니고 사죄 광고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광고를 실으라는 것인데, 그 언론사에서 이걸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헌법소원을. 그러니까는 그냥 내용만 봅시다. 그냥 내용만 볼게요.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도 있다라는 거야. 침묵의 자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사과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이런 헌재 판결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요거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문제 나오기도 해요. 요즘은 근데 많이 안 나와. 이거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거 거의 한 10년도 더 돼가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나도 정확히 오래돼서 좀 기억이 정확히는 않는데, 아직도 근데 가끔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죄 광고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은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5강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불법행위 아까 얘기했었죠. 민사에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나쁜 짓도 포함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냥 손해를 끼치는 일을 갖다 불법행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지금 보이죠? 마우스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관련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피해 입은 사람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예, 이제 그 사람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셔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고의, 과실. 예, 근데 고의나 과실은 똑같다고 했어, 민법에서. 고의 이코르 과실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만 돼. 예? 예,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발생 안 했는데 배상할 거 없잖아. 그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건 중요한 건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책임 능력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구성 요건 혹은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 즉 불법 행위의 구성 요건 하면은 뭐가 있냐? 5가지야.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하면 5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입니다. 고의로 했어요. 어? 고의로 누굴 다치게 했어. 그거는 형법상, 형사상도 처벌받겠지. 그치? 그러니까 형사상 소송 걸리는 거고, 민사상 손해가 걸리는 것인데, 형사상으로는 그 나쁜 짓,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 네. 피고인. 그래서 그거는 형법에서 피고인이야. 그래서 그럼 고소는 누가 했느냐? 소송은 누가 제기했느냐? 검사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가지고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재판에 넘길 수가 있어. 그 전에 조사하는 단계는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건 형법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피고인과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고 피고인에 주의해서 이제 다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 다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피해 당한 사람이 소송을 걸겠지. 그치? 그럼 그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고요. 이 가해자는 피고가 되는 거야. 피고인이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 낼 거야 이거.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야. 이거는 피고. 그래서 소송을 누가 걸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거는 지금 뭐, 형사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 되게 안 나오네, 오늘. 자, 근데 때로는, 여기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도 당연히 아니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특수법에서 살펴볼 건데, 가령, 그, 건물 소유주, 간판이 떨어졌단 말이야, 간판이. 빵집 간판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 그래서 사람 다치겠어. 그러면은 빵집 주인이 책임져야 돼. 첫 번째는 그렇게 돼. 첫 번째는. 왜냐면은, 관리 감독의 의무가 그 간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빵집 주인한테 있어요. 그치? 그런데 빵집 주인이 정말 이거를 잘 조이고 닦고 해서 정말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를 입증했어요. 입증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 피해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어? 아니지. 이거는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그때 건물주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도 우리 그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할 때도 무과실 잠깐 나왔었죠. 그죠? 무과실 잠깐 나왔었어. 그런 것처럼, 오늘 말 되게 안 되는구나.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왜 그런지 무과실 책임, 왜 인정되는지. 그래서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일단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
가해 행위가 위법성, 사회 전체의 법 질서에 위배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선생님 집이 만일 옆집을 한 2시에서 한 12시에서 2시까지만 햇빛 때문에 옆집을 좀 이렇게 가려 일조권을 침해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회 전체의 어떤 법 질서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 가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혹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라든지 긴급 피난,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이 나가지고 막 뛰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이 깨진다는 얘기야. 더 이상 위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거 긴박한 상황이었거든. 긴박한 상황. 정당방위도 마찬가지예요.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야. 이건 전제가 전부 다 긴박한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 그 긴박한 상황이 빠져 있어. 가령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날 죽이려 했는데 선생님이 싹 피했어. 그래서 도망갔어. 선생님이 도망갔어. 근데 다음날 걔가 누군지 알아냈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 녀석을 두들겨 패줬다. 이거 정당방위일까? 아닌 거야, 이거는. 왜? 긴박성이 빠졌어. 긴급한 상황이 빠졌기 때문이야.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 자리에서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방어한 행위. 근데 그 방어 행위가 상대를 뭐 크게 피해를 줬다, 가령 사망케 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재산적 손해도 당연히 있겠지. 여기서 재산적 손해라는 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했어. 신체가 다쳤어. 역시 금전적, 재산적 손해에 다 해당하는 거지. 그치? 금전적 손해. 플러스 위자료까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앞서 아까 선생님은 그 예 들었었죠? 교과서 하면서. 그 7살짜리 여자애가 실어증에 걸렸단 말이야. 교통사고 보고 나서. 자기가 교통사고 당한 거 아닌데 앞에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이 왔는데 그런 경우도 되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단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안 되는 편이야. 안 되는 편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점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실어증 걸린 애 위자료 명목으로 정신적 손해 7천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다음 가해 행위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차가 나를 들이받았어. 그로 인해서 내가 뭐 머리가 깨졌다, 뭐 여기가 부러졌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에 자꾸 설사를 해. 예? 자꾸 설사를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교통사고인 것 같아. 그거밖에 없어, 이유가.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입증 부담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기다 지금 안 썼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야. 입증 부담이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야. 피해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내가 교통사고 이후로 설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이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머리가 깨졌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럼 병원 앰뷸런스 실려 가가지고 진단 나오면은 바로 나오잖아. 어? 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두개골 손상이 있었으면 뭐 뇌진탕 어쩌고저쩌고 막 써준단 말이지, 그지? 그럼 그거 자체가 증명력을 갖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게, 그지? 그러니까 증명된 거란 말이야. 자, 이 경우에 자 피해자가 입증 부담이 피해자한테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왜 까다롭냐면은, 우리 무과실 책임 배웠었죠, 앞에서? 그치? 네. 계약 공정의 원칙, 또,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또 하나 뭐였어? 무과실 책임 원칙이 있었는데,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다른 게 뭐냐면은, 과실 책임은 그 입증 부담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같은 민법이기 때문에. 응? 어떤 전자제품이 냉장고가 여는데 폭발을 했단 말이야. 폭발을. 그래서 내 얼굴이 날아갔어. 응? 그래서 안면 그 마비가 오고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만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예, 냉장고가 다 그 합법적으로 검사 받아서 나온 거잖아, 그치? 제품 인증 받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터질 수가 없는 거야,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응? 근데 나는 그냥 문 열었더니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냉장고가 내가 선생님이 정상 사용했는데도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배상을 받았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줬고 수많은 제품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거든. 많잖아, 그지? 예. 그러면 그 일일이 다 그거 갖다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치? 그럼 냉장고에 대해서 다 공부해야 돼. 예? 예. 냉장고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민법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무과실 책임이 때로는 인정된다 했었지. 모든 게 다 무과실 책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직도 기본은 과실 책임이야.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 뭐 그런 소송이 막 8년째 막 10년째 가고 하는 게 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과실 책임으로만 다 해버리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반증을 못 해내면은 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과실 책임으로 가게 되면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이게 더럽게 어려운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제조물에 관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조물에 관해서, 이것이 정상 사용했을 때 터질 수가 없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터질 수 없어야 되는데, 왜 터졌냐, 그러면, 왜 터졌냐, 그것에 대해서 입증 부담이 피해자한테서 누구한테 간 거야? 기업한테 간 거야. 기업한테.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제품은 도저히 정상 사용했을 때 터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왜 터졌냐? 이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터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해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과실 책임. 지금 이제 뭐 아까 했던 예, 지금 냉장고 폭발한 거나 뭐 유명한 회사에 또 밥솥이 터진 적도 있었거든. 압력밥솥이 뻥 터져가지고 천정이 깨지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저번에 설명했었지, 그제? 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한두 건이 아니었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된 게 막 터지고 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까지 가봐야 기업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리콜 제도나 자발적 리콜 제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리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먼저. 그래서 기업 이미지도 살리고 어차피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먼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그치? 그게 무과실 책임이지만 가령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응? 네. 즉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보상해 준 게 없단 말이야. 왜 그래? 아직 그걸 갖다가 입증 부담을 갖다가 전적으로 기업한테 다 지우질 않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왜냐면 기본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니까.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한 5년 전이었나? 그렇게 해서 도요타 사장이 가서 뭐 사과까지 하고 막 그랬었죠. 그치? 그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 안 나겠지. 그치? 그런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는
무과실 책임으로 이제 기업한테 입증 부담을 씌운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다시 길어졌는데, 직접적 인과관계가 손해 발생과 가해 행위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입증 부담은 누가 해야 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본이 이렇게 된 거고요. 만일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무과실 책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는 입증 부담이 기업에 있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 자, 마지막 이제 책임 능력인데 파란색으로 해놨죠, 그죠? 요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성립이 했는데 얘가 가령 뭐 8층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지나간 사람이 다쳤어. 과실이었단 말이야. 실수로 떨어뜨렸어. 당연히 크게 다쳤고 했기 때문에 법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법속 조각될 거 하나도 없고요. 재산적 손해도 당연히 발생했고 뼈가 부러졌어. 정신적 피해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직접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지. 그치? 화분이 떨어져서 날 다치겠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8살이야. 8살. 응? 초딩이야. 초딩.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초딩. 혹시 고의로 떨어뜨렸어도 어떻게 될까요? 8살은. 네? 처벌 안 받죠? 처벌 안 받아요. 형사 미성년자. 자, 지금 형사 미성년자 얘기했는데 요즘 뭐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뭐 소년법 뭐 폐지해달라, 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더 낮춰달라, 이렇게 그런 청원도 올라가고 하지요, 그렇죠? 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13살까지지. 13살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렇겠지? 중1인가? 중1까지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 중1 혹은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이가 되겠죠. 그죠? 13살까지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형사처벌을. 뭐 교육 같은 거 있어요. 보호처분.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는 우범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형법 때 할 건데 10살부터 19살까지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갖다가 선도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선도위원이 어떤 뭐 교육 같은 거를 뭐 명령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형사처벌은 못 합니다. 징역형 이런 거 못 나와. 벌금형 이런 거 못 나와. 민법에서는 그러면은 몇 살까지를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까요? 몇 살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까요? 형법에서는 아까 얘기했었지.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야. 당연히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야. 무조건 만 나이고 법에서는 칼같이 딱 돼 있어. 왜? 형법은 이거 적용하는 순간 되돌릴 수가 없잖아. 뭐 감옥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민법은 민사는 그래봐야 어쨌든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야. 돈 얘기야, 돈. 그러니까는 칼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의 의사 능력이나 주변 정황이나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판단을 합니다. 즉 나이가 14살이야. 근데 법원에 와가지고 방방방방 뛰어당겨 계속 하고 뽀로로 흉내내고 나이는 14살인데 제 수준이 6살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겠죠, 그치? 그러면은 뭐 그냥 책임 능력 걔한테 안 물어요. 부모님이 해결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같은 14살인데도 완전 천재야. 되게 똑똑하고 뭐 그냥 말하는 것도 너무 잘해. 벌써 프로그램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100억대 자산이 있어. 14살짜리가. 만약 그렇다 친다면은 걔한테도 물을 수 있지. 그렇다면 걔한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이제 따지는데 대략
한 12살에서 한 14살 사이 정도로 책임 능력이 이제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한 그 정도 나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애매한 나이 때는 안 나와. 응? 13살이다 이렇게 해서 안 나와. 그렇게는 애매하니까. 그치? 한 10살, 8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는 거지. 그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로 특수불법 행위로 넘어가는 것이다. 특수불법 행위. 자, 시간이 21분 됐구나. 조금 더 할게요. 자, 손해배상. 이건 우리 아까 책 맨 뒤에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나왔던 건데, 손해배상 하는 거는 왜 하냐?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었다든지, 계약했는데, 아까 성부한테 스님이 이거 너 살래?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스님이 돈만 받고 이거 안 줘. 그럼 뭐야? 사기잖아, 사기. 그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을 어긴 거.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손해발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손해배상은 아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 효과를 주거나, 즉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손해가 발생 안 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을 시키거나, 그렇게 못하면은 그와 같은 효과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어? 답은 하나야. 돈. 돈으로 해야 돼. 그래서 금전배상주의. 이게 손해배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금전배상주의 원칙. 그래서 뭐 피고는 원고한테 뭐 정신적 피해에 대한 400만 원을 뭐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급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부분인데 교과서가 너무 간단히 돼 있어요. 정말 심히 놀라울 정도로 너무 간단히 돼 있어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 계획이 오프 계약이 오프 수업이에요. 오프 수업 할 때 다시 한번 요거 간단히 정리할 거고, 그다음 민사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얘기해 줄 건데, 형법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형법은 가령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 선생님한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 그러면은 그냥 징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징역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살기 싫은데? 거기 그런 게 없어. 그냥 강제 집행하는 거지, 그치? 징역. 근데 민사는 상대방이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피고는 원고한테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도 상대방이 가진 게 교복밖에 없어. 성북고등학교 교복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교복밖에는. 교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랑 달리, 형사는 이제 형법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민사는 먼저 가압류란 걸 걸어놓고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한 1억짜리 외제 자동차도 있고, 와, 집이 10억짜리가 있네. 또 부동산 그 밖에 땅도 뭐 50억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가압류를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기 싫다 하더라도 압류를 걸어놨잖아. 가짜로 압류.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압류를 걸어놓은 거야. 임시로. 그러니까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주게 됐다 하면은 그 판결문 들고 가서 이제 압류를 해버리는 거지. 그 사람 자동차 압류해버릴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특수불법에 얘기한 게 8살짜리 애한테 나 다치고 한 거에 대해서 돈 내놔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걔는. 돈이 없으니까는. 그치? 여러분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책임져. 왜? 너희들 돈이 없거든. 가진 게 교육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관리 책임자인 부모한테 돈을 받는 거야.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요. 자, 요건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잖아. 팔이 떨어졌는데 다시 붙였어. 그래도 꼬맨 자국은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대부분 불가능해요, 이건.
자, 요거 내가 넣어놨었네, 요거. 이거 우리 책에서 나왔던 아까 그 예예요. 명예훼손이 원인인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건 아까, 이게 원래야, 원래. 원래야. 그러니까는, 정정보도 같은 거 있지? 정정보도. 그런 거 뉴스에 거의 안 보이죠? 그치? 예, 여러분 뭐 다음 뭐 네이버 이런 거 뉴스 혹시 뭐 이렇게 보다가도 뭐 언론사 뭐 이렇게 들어가 봐도 잘 안 보여. 왜냐면 구석탱이다 이만큼 하거든. 응? 그게 좀 문제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이런 거 되게 요구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게 많거든. 근데 언론사에서 마치 그게 사실인 듯이 막 보도했었거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부, 그러니까 정정보를 뭐 보도하라 뭐 이런 식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제 아까 그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 좀 특별한 사례야.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명예훼손에 따른 사죄 광고는 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 헌재의 판결도 있었다. 헌재의 판단도 있었다라는 거.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엔 잘 나오진 않고요. 그냥 요게 기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일 경우에 그런 법원에서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발 손해배상 얘기했는데 앞서도 우리 책 스캔하면서 했었지. 합의, 자 따라하세요. 따라해. 합의는 끝이다. 끝.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합의했으면은 빠이빠이, 평생 빠이빠이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 주변에서 나는 경우 본 적 있지, 그치? 뭐 크든 작든. 그러면은 막 보험사 직원들이 이번에 있으면 보험사 직원들이 막 와요. 보험사 직원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막 하면서 뭐 사고 경위 막 이런 거 써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교통사고 관련돼서 내가 특강을 나중에 한번 할 거야, 교통사고에 대해서. 근데 간단히만 얘기하자면은 지금 교통사고 보험회사는 누구 측이야? 누구 측 입장이야? 가해자 측의 대리인이거든. 가해자 측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고. 근데 가해자가 와가지고 사고 경위부터 또 당신의 그 지금까지 병원 다닌 거 막 이런 거 다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걸 사인을 받으러 오는데 그 멍청하게 거기다 다 사인을 해주는 게 대부분의 한 95%? 99%?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랑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 그쪽은 그쪽 일만 전문으로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랑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나오든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등 이 민사에 관해서 뭐든지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후발 손해배상은 사실상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인정될 수 있으려면은 합의 당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손해여야 돼. 교통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그 3개월 입원해 있었고 여기저기 다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병원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그 아저씨가, 이거 실제 사례야,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 이런 경우 당시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될까? 예측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저씨 못 받았어. 합의했기 때문에. 왜? 관련 부위거든.
관련 부위였잖아. 응? 그렇잖아. 허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다쳤으면 좀 더 제대로 치료받고 했었어야 돼. 합의를 한 거 하지 말았어야 돼. 예. 너무 빨리 합의를 해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아씨는 결국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거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거는. 그치? 왜냐면은, 하반신 마비까지 도저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합의를 했겠냐. 그리고 워낙에 그것은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겠지? 그치? 평생 마비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후발 손해로 또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까리한 경우긴 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그러니까 여러 번 살아가면서 합의란 걸 할 때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일 여러분이 가해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잘못하면은 평생 친구 될 수도 있는 거야, 상대방과. 그냥 교통사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속.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자, 앞서 배웠었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이 아니라 앞에서는 계약으로 했었잖아. 그치? 계약으로 인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똑같아. 3년, 10년이야. 3년, 10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권을 해야 되고요. 만일 3년이 지나도록, 즉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최대한 언제까지? 2년 364일까지. 그날에 2년 지나고 364일 더 지나서 나 당신 때문에 그때 다쳤어. 병원비 내놔.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대.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있는 거야. 하지만 3년이 지나면은, 3년이 돼버리면은 못해. 알겠지? 못하는 거야. 10년은 뭐냐면은 뺑소니야. 그래서 그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다쳤는데. 그런데 9년 364일째 술 먹다 보니까는 나랑 같이 술 먹는 사람이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9년 364일 전이었어. 정확히.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차로 쳐서 죽였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잡았다. 그날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요. 자, 봅시다. 다시 3년으로 돌아갈게.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통원 치료하고 있는 거야.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았어.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자,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평생 가능해요. 왜냐? 자, 저번에 계약에서는 이걸 추인이라고 했었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알아. 엄마가 이걸 알아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최대가 3년이야. 그런 거였잖아. 맞지? 그런데 자, 이거는 손해배상은 선생님이 병원에 갔어. 그럼 그날로부터 다시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또 3년. 자, 다음 달에 또 갔어. 다음 달에 또 3년. 자, 다음 달에 또 갔어. 다음 달부터 또 3년. 그러니까 평생 친구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대로 치료받고 퇴원해야겠죠. 그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많이 드릴게요 하면서 빨리 퇴원하시죠. 자, 합의 한단 말이야. 딱 도장 찍는 순간 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큰 사고일수록 함부로 합의하면 안 돼. 뭐 가볍게 뭐 살짝 뭐 이렇게 다친 거야. 뭐 어차피 병원 몇 번 갈 것도 아니고 귀찮잖아, 그지? 어차피 병원비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그쪽에서 계속 대주는 거거든. 근데 병원 갈 일도 사실 없고 귀찮고. 그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합의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 큰 사고가 났었다, 후유증 예상 났다 이럴 때 절대 빨리 합의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거꾸로 내가 가해 입장이라고 한다면 빨리 합의해 주는 게 좋겠죠, 상대방이. 그치? 근데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평생
그 사람이 어떤 뭐 질병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하게 되면 평생 치료비 돼야 돼. 평생.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제발 그 친구들 장난하는 거 보면은 장난이 하고서는 막 밀어 제끼고 막 이러다 다치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선생님은. 그러다가 머리가 깨진 애를 봤단 말이야, 실제로. 그거 잘못하면 아마 아직도 안 끝났을 걸. 그거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특히나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사람 다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어쨌든 후발 손해배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혀 관련이 없던 눈알이 1년 후에 튀어나왔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만일 내가 입증만 했다고 친다면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 가능하대. 그 여파가 1년 뒤에 나와서 눈알이 펑 튀어나온 거야. 그걸 내가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후발 손해배상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아까 그 하반신 마비 아저씨는 왜 인정 못 받은 거냐면 관련 부위였거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거야, 법원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던 손해였다든지 혹은 너무 X가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일반적 피해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배상 책임이 없고요.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경우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청구권의 제한 봅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거 외워. 그냥 외워. 그게 편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거는 불법행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치? 얘는 가해자를 알아.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병원 얘기했듯이 내가 이걸로 병원 갔어. 그럼 그날로부터 또 청구권은 또 3년 발생하는 거야. 또 발생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오, 좀 생명 없어져야겠네, 이건. 자, 고의, 없어지니. 오케이. 자, 고의나 과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범죄만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인. 아까 교과에서 나왔던 얘기지, 그치? 고의 이코로 과실이란 것만 기억하면 돼, 민법은. 그 다음, 손해배상 범위는 정신적 위자료만 한다는 거. 배상하기에 대해서 합의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과실이 상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치자. 둘이 사고 났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았으면 100% 과실이지, 그치?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달리는 두 자동차가 부딪혔어. 그러면은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이걸 상계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실은 상계가 된다. 자, 점유자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즉, 강아지를 선생님이 옆집 아저씨가 강아지를 맡겨가지고 선생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 내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치? 내가 점유자야. 소유자는 옆집 아저씨지만. 자, 그 얘기고. 공작무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이나 지하에 인위적으로 만든 건물,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건물, 교량, 터널 이런 거. 공작물에 대한 책임.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